마그네타라고 하는 우주 최강의 자석입니다. 이거보다 더 센 자석은 우주에 없습니다. 중성자별로 각설탕을 만들면 이 각설탕 한 개 크기에 1억 톤이 되는 거예요. 근데 모든 중성자별이 마그네타가 되는 거는 아닙니다. 거의 1000개의 중성자별이 나가면은 그 중에 1개 정도만 마그네타가 되거든요. 이 차이는 뭐냐면은 인사할 시간만 있습니다. 항성의 우주 속으로의 항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야기, 지금 보고 계시는 바로 우주에서 온 미스터리한 신호입니다. 사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주 어디엔가에서는 정말 믿기 힘든 일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정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천문학자들조차 이게 뭐지? 그 이유를 잘 모르고 있는데 지금 설명드린 이것도 사실 잘 모르는 현상이에요. 네, 8월 12일에 이렇게 속보가 떴습니다. 사이언스 얼러트라고 하는 과학계에서 뭔가 따끈따끈한 소식들이 나올 때마다 여기에 올라오는데 먼저 제목부터 한번 볼까요? 매우 빠른 전파 폭발이 그 뭔가가 일으켰겠죠? 여태까지 중에 가장 먼 곳에서 관측이 됐다. 이 패스트 라디오 버스트가 뭐냐? 제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 건데 되게 특이한 현상이에요. 세상에 알려진 지 고작 20년이 채 안 됩니다. 요게 가장 먼 곳에서 관측이 됐다. 자, 이 패스트 라디오 버스트, 폭발이라고 하죠. 폭발 발음할 때마다 폭발이라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댓글로 폭발 그러는데 발음이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 폭발이 일어나면서 짧은 순간에 엄청난 에너지가 나오거든요. 에너지부터 한번 볼게요. 우리 태양이 24시간 동안 뿜어내는 모든 에너지가 단 0.001초 만에 터져 나옵니다. 이게 FRB거든요. 1밀리초거든요. 여러분들의 눈을 한번 깜빡이는데 걸리는 시간이 300밀리초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에너지가 뿜어져 나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엄청난 에너지인지 감이 안 오신다면은 0.001초 만에 나오는 이 에너지가 지구 전체가 AI 때문에 늘어난 전력량 따위 다 감안하더라도 지구 전체가 거의 100억 년 동안 쓸 수 있는 에너지라고 생각해 보면 됩니다. 이 0.001초 만에 나오는 에너지가 지구 전체가 100억 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가 뿜어져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언제 관측됐냐? 2024년 작년이었습니다. 작년 3월 4일 이 남아프리카 카루 사막에 64개의 거대한 접시 안테나로 이루어진 미어캣 망원경. 이 미어캣 망원경이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평소처럼 우주로 관측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아주 특별한 신호가 포착이 됩니다. 이 신호가 무려 110억 년 전에 출발한, 이게 110억 년이면 언제냐? 빅뱅이 일어난 지 겨우 30억 년밖에 안 됐을 엄청나게 젊은 때예요. 우리 태양계는커녕 우리 은하의 현재 모습조차 없던 시절입니다. 이 신호가 우주를 가로질러서 오는 동안 별들이 태어나고 죽기도 했었겠죠. 그리고 그 사이에 은하들이 형성이 되고 마침내 지구가 만들어지고 생명이 탄생해서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거죠. 110억 년 전에 과거를 보는 거예요. 이 신호가 출발을 했을 때는 우주 전체 역사의 80%를 거슬러 올라간 관측이다라고 보시면은 됩니다. 근데 이렇게 말해도 감이 안 오죠. 이게 얼마나 먼 거리인지 한번 확인을 해드리면 태양계에서 가장 가까운 별이 알파 센타우리 A, B 있고 여기 프록시마 센타우리라고 있거든요. 여기까지가 제일 가까운데 빛의 속도로 가도 거의 4년이 걸립니다. 우리 지구에서부터 이 별까지의 거리를 1cm라고 잡으면은 110억 광년이 떨어져 있다. 이 거리는 어디라고 하면은 서울에서 뉴욕까지 거리보다 훨씬 더 멀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먼 거리에서 엄청나게 센 갑자기 놀라운 신호가 왔다. 이 신호를 분석을 하면은 초기 우주가 어떻게 진화를 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흥미로운 건 아직도 이 신호가 정확하게 어떻게, 왜 발생을 하는지 완벽하게 모른다는 거죠. FRB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빠른 전파 폭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빠른 전파 폭발이 뭐냐? 여기 보시면은 2007년도에 던컨 로리머 박사가 6년 전의 데이터로 5밀리초 동안 엄청나게 강한 전파 신호가 기록이 돼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누구나 그렇듯이 당연히 장비 오류라고 생각하죠. 왜냐면 너무나 강하고 너무나 짧고 너무나 이상했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가다가
그러다가 2013년에 새롭게 4개의 신호가 더 발견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FRB라는 게 천문학계에 들어온 지 고작 10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뭐냐? 잘 모른다. 그래서 이게 진짜 우주 현상이구나라는 거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점점 증가하다가 2020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엄청나게 증가를 하게 되죠. 왜냐면은 이때부터 뭐 전파망원경이라든지 이런 많은 것들이 관측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 현상을 관측을 하기 시작합니다. FRB가 약간 우주에서 보내는 문자 메시지라고 보시면 된 거예요. 엄청나게 짧지만 강력한 신호예요. 카톡 뭘로 가죠? 전파로 가잖아요. 이것도 똑같아요. 전파로 와요. 그러니까 뭘로 봐야겠어요? 전파망원경으로 이거를 감지를 한다. 이 FRB의 특징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뭘까요? 엄청나게 짧아요. 길어야 10mH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라디오 주파수로 들어오는 거, 전파.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전파 영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세 번째, 말도 안 되는 에너지의 양을 갖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한 특징인데 분산이라는 거거든요. 영어로는 dispersion이라고 하는데, 빛이 여러분들 프리즘을 통과를 하면은 무지개 색깔로 이렇게 갈라지잖아요. 그러면 이 FRB도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이거는 위에서 본 거예요. 요거는 이제 옆에서 본 거예요. 빛이라는 게 우리가 땅 쏘면은 이렇게 오면서 중간에 막 은하도 있고 가스도 있고 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잖아요. 성간 물질들이 막 통과를 할 거잖아요. FRB도 여러 개의 주파수를 가지고 있어요. 높은 주파수를 가진 FRB는 오는 길에 성간 물질들이 프리즘처럼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왜냐면은 주파수가 높다는 거는 뭐냐? 에너지가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주파수는 빨리 우리한테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낮은 주파수는 천천히 도착하죠. 그러면 이 시간 차이가 크다라고 하면은 되게 많은 물질을 통과를 했다는 거, 훨씬 더 멀리서 왔다는 거예요. 이 FRB를 가지고 얼만큼 왔냐, 어디서 왔냐라고 하는 거는 이 분산이라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주가 우리에게 거리 정보를 알려주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많이 갈라지면 갈라질수록 이렇게 주파수가 분산이 많이 되면 될수록 우리가 그 사이에 어떤 물질이 있고 얼마나 많은 거리가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과 이 말을 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어디엔가 FRB가 터지고 있어요. 천문학자들의 추정에 따르면 전 우주에서 하루에 10,000번 이상 터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매 순간 우주 곳곳에서 거의 이런 엄청난 폭발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포착을 하는 거는 거의 빙산의 일각이죠. FRB에는 거의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90% 이상은 딱 한 번만 관측이 되는 일회성이에요. 그런데 10% 정도는 같은 곳에서 반복해서 터지고 있어요. 전 우주에서 지들끼리 막 카톡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 지구가 받는 거는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이 2016년 발견된 FRB 12102 같은 경우에는 이 위치에서 수백 번 신호를 보냅니다. 그런데 왜 2007년에야 처음 발견했냐? 간단해요. 너무 찾기 어려워서 그래요. 이 전 하늘에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1m초, 진짜 플래시잖아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 거예요. 아직도 수수께끼 투성입니다. 정확히 뭐가 이런 신호를 만드는지, 왜 어떤 거는 반복을 하고 어떤 거는 그냥 한 번만 터지고, 이런 거를 아직 완전히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110억 광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전에 기록을 갖고 있는 건 거의 50억 광년이었어요. 근데 이 엄청난 거리는 어떻게 알아낸 걸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24년 3월 4일에 남아프리카 카루 사막에 있는 이 미어캣 망원경으로 찾았죠. 근데 하늘을 우주로 관측을 하고 있어요. 갑자기 신호가 빵 하게 뜨는 거죠. 엄청난 스파이크가 2m초 동안 평소보다 수천 배 강한 신호가 터졌습니다. 근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우주에서 어디서 온 건지 전혀 몰랐거든요. 2m초 동안 빵 하고 터지죠. 근데 어떻게 방향은 알았나? 이게 마침 보고 있던 게 하나의 전파 망원경이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개의 전파 망원경으로 구성이 된 어레이였다. 이 안테나에 하나하나 이렇게 거리가 떨어져 있고 방향도 다르니까 각 안테나에 신호가 도착하는 시간이 조금씩 달라요. 근데 이 조금이 어느 정도냐? 나노초 단위예요. 나노초 단위가 이 신호를 분석을 하면은 대충 하늘의 어느 방향에서 온 건지는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줄였습니다. 어느 정도 크기로 줄였냐? 이 영역을 보름달 크기 정도로 범위를 줄였어요.
이제 그 방향에 어떤 은하가 있는지를 찾아야죠. 그래가지고 전 지구에 있는 좋은 망원경들이 동원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너무 멀고 어두웠던 거죠. 과학자들은 이거 또 놓쳤구나. 이렇게 강력한 신호인데 과학자들은 약간 포기 상태에 들어갔죠. 그때 누가 등장하죠? 오늘의 주인공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투입이 되죠. 야, 이거 찾아야 돼. 인류 최강의 우주망원경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급하게 이전 관측을 접고 여기에 투입이 됩니다. 빛이 이렇게 먼 거리를 오다 보면은 공간이 늘어나면서 이 빛 자체도 점점 늘어나요. 이게 적색 이동이라고 하는데 110억 년 전에 이렇게 나간 빛은 이미 적색 이동으로 적외선이 돼 있고요. 제임스 웹은 또 적외선 전문가죠. 우리는 FRB는 전파로 관측을 했고 어디서 왔냐? 그 은하를 찾아야 되는데 그 은하는 이제 빛이 나오는 게 이미 너무나 멀어서 적외선으로만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니얼캠 근적외선 관측 장비로 찾았더니 짜잔 하고 여기에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은하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정말 작은 아기 은하였어요. 근데 이게 정말 110억 광년 떨어진 은하인가? 라고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수소선을 관측을 하거든요. 적색 이동을 통해서 수소가 흡수하는 특정 파장이 원래보다 3배 이상 늘어나 있어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적색 이동 값이 2.148 요거를 이제 거리로 변환하는 환산식이 있는데 이거 변환을 해봤더니 거리가 110억 광년이 확정된 순간이었습니다. 이게 뭐 때문에 가능했냐?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때문에 가능을 했어요. 제임스 웹 망원경으로 관측을 해서 여기 있다! 라고 해서 이제 지상망원경이 거기를 봤는데 얼룩밖에 없어요. 이 은하는 뭐냐면은 보통 범죄 같은 거 일어나면 그 범죄 현장일 뿐인 거예요. 진짜 범인을 찾아야 되잖아요. 누가 FRB를 우리 지구에 쐈냐? 그 정체가 바로 마그네타라고 하는 우주 최강의 자석입니다. 이거보다 더 센 자석은 우주에 없습니다. 마그네타가 일종의 중성자별인데 먼저 중성자별이 뭔지를 좀 알아야겠죠. 이 지금 여기에서 별들이 태어납니다. 여길로 태어나는 거는 우리 태양과 같은 별의 일생이고 이쪽은 진짜 무거운 별이에요. 태양보다 8배에서 10배 정도 무거운 별입니다. 이렇게 큰 별이 나중에 적색 초고성으로 갔다가 뻥 하고 슈퍼노바 초신성이 돼가지고 너무 무거우면 블랙홀이 되거나 아니면은 중성자별이 돼요. 근데 이 중성자별이 얼마나 빽빽하냐면은 밀도가 엄청나게 높아요. 자, 여기 지구가 하나 있습니다. 요만한 사이즈의 지구 100개를 우겨 넣었어요. 요게 10,000개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 10,000개가 이만큼이 돼서 거의 50만 개가 이렇게 있는 거죠. 50만 개의 지구 무게가 이 중성자별의 무게예요. 근데 중성자별의 크기는 거의 한 15kg 이 정도입니다. 중성자별로 각설탕을 만들면 이 각설탕 한 개 크기에 1억 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레스트산 전체를 그냥 그 각설탕 안에 우겨 넣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무거운 별인 거예요. 근데 모든 중성자별이 마그네타가 되는 거는 아닙니다. 거의 1000개의 중성자별이 나가면은 그 중에 1개 정도만 마그네타가 되거든요. 이 차이는 뭐냐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기장이에요. 일반 중성자별도 사실은 엄청나게 센 자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그네타는 그거보다 훨씬 1000배 이상 강해요. 지구 자기장의 1000조배. 이게 감이 안 오는데 이거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단위가 감을 못 잡아요. 그냥 엄청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름도 마그네타잖아요. 이 마그네타 주변은 거의 지구의 물리 법칙이 통하지 않는 곳이에요. 자기장이 너무 강해가지고 원자가 찌그러지고 진공이라는 개념조차 우리한테 일반적이지가 않습니다. 진공조차 일반적이지가 않아서 빈 공간에서 입자가 만들어졌다가 사라지고 빛조차도 막 두 갈래로 갈라지고 그래요. 그래서 표면 온도는 거의 이것도 감이 안 오는데 1000만 도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극한 환경에서 갑자기 뭔가가 생기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이건 제가 NSF라고 하는 미국의 우리나라로 치자면은 한국연구재단 같은 그런 곳인데 여기 보시죠. 근데 저기에 보면은 뿡 하고 에너지가 나왔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놀랍게도 여러분 별에도 지진이 일어납니다. 이 강력한 자기장 때문에 별을 비틀고 뒤틀어요.
그러니까 결국 표면이 못 견디고 쩍 하고 갈라지는 거예요. 정말 몇 센티미터의 균열이 생기는데 이때 생기는 에너지가 어마어마한 거죠. 왜냐면은 태양 코로나 폭발했는데 그것도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얘 마그네타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몇 센치가 끊어졌는데 이 자기력선이 끊어졌다가 재결합하면서 엄청난 전파 폭발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생기는 게 바로 FRB가 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물론 모든 FRB가 마그네타 때문만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모르는 거예요. 왜냐면은 블랙홀 충돌할 때도 그런 신호가 나올 수가 있고요. 외계 문명의 신호일 수도 있어요. 여러 가설이 있죠. 저게 지구 시간으로 얼마나 걸려요? 라고 하는데 저 모든 게 일어나는 순간이 밀리초입니다. 0.001초 내외로. 저거 맞으면 주변 행성들은 그냥 다 작살나는 거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반복되는 FRB하고 일회성 FRB는 원인이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적어도 이번에 관측된 110억 광년 떨어진 FRB는 마그네타가 범인일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셨죠? 그 그래프 2007년부터 발견이 되기 시작해가지고 2013년부터 갑자기 늘어나면서 2020년대 점점 엄청나게 많이 늘었잖아요. 적어도 10년 후에는 제가 보기에는 FRB가 일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의 10만 개 이상의 FRB 데이터베이스가 차곡차곡 쌓일 거라고 보이고요. 실시간으로 전 하늘을 감시를 하는 체계가 지금 지구상에서도 우주상에서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등장했죠? 우리한테 AI가 등장을 했습니다. AI가 자동으로 분석을 하고 우주의 3D 지도가 완성이 되고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아직까지 못 본 첫 별의 탄생을 목격할 수도 있을 거고 어쩌면은 중력파하고 FRB를 동시에 잡아가지고 블랙홀 충돌의 모든 과정을 볼 수 있을 가능성도 저는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진짜 과학의 아름다움이거든요. 하나를 알면은 거의 10가지 질문이 새로 생겨납니다. 우리는 마그네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마그네타가 아니고 우리가 상상도 못한 무언가의 신호는 아닐까? 이 질문이 질문을 낳고 그 과정에서 우리 과학은 또 우리 천문학은 성장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천문학은 진짜 평생 직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사할 시간만 있습니다. 항성의 우주 속으로의 항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